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 실제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됐던 경우는 정말 한 번밖에 없다. 그게 사실 첫 번째예요. 73년하고 74년에 이스라엘하고 시리아랑 이집트가 싸울 때가 그게 4차 중동전쟁인데,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고 난리였잖아요. 그때는 생산을 아예 줄였어요. 왕창. 그렇기 때문에 2차 오일 쇼크 때 기름값이 거의 한 6, 7개월 만에 3배쯤 올라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주구장창 올라가요. 호르무즈 공세가 무서운 건지 중동 국가들이 생산 안 하는 게 무서운 건지를 경중을 가려야 됩니다. 지금 이게 종전이 가까워졌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거 지금 약간 수렁으로 빠져든다는 느낌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피크는 지났다. 지난주에 제가 알기로 루비오 국무부 장관하고 왕이 외교부장이 만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곧 레센트하고 중국의 이 재경부 장관에 해당하는 분이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급이 그렇게 외교 쪽이랑 경제가 만났다는 얘기는 3월에 무조건 만나서 뭔가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과의 회담을 계속 진행한다는 얘기는 뭔가 이 이슈를 잦아들게 만들려는 수를 쓸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그때까지가 이 변동성을 키우는 사이클이라고 보고, 이제 오늘은 김민수 대표도 없어요. 네. 한 의원님 네. 원대로 뷰를 밝혀주세요. 지금 좀 그래요. 6,300까지 휙 갔다가 네. 지난주 화수 2방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사실 사이드카하고 서킷 브레이크만 왱왱거리지, 지금 온통 사이드카만 막 삥요 그래 네. 다니는데 정신 사나워 죽겠어요. 오늘 밤에 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고, 중동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다 답답하시거든. 네. 한 의원님 갖고 오신 자료 찬찬히 해서 지금 여기서 조금 중심을 잡아주세요. 네. 저는 들으면서 질문 드릴게요. 네, 자료는 사실 이거는 그냥 그 기름에 대한 거여서 뭐 특별히 자료를 얘기할 건 사실은 없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의 기름 관련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거는 유가가 오르면 물가도 오르고, 예. 물가 오르면 경제가 좋은 상태로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 경제는 나쁠 수 있는데 외부적인 요건으로 물가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걸 항상 걱정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경기가 나쁜 상태에서 물가가 오르면 주식시장의 최악이다. 원래 스태그플레이션이 최악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만 벌어지게 되면 항상 주식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 실제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됐던 경우는 정말 한 번밖에 없다. 그게 사실 첫 번째예요. 73년하고 74년에 중동의 4차 전쟁, 이스라엘하고 시리아랑 이집트가 싸울 때가 그게 4차 중동전쟁인데, 그때 이제 오펙에서 어떻게 했냐면 기름을 약간 무기화를 하면서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고 난리였잖아요. 그때는 생산을 아예 줄였어요. 왕창. 그리고 그때는 미국의 쉐일 오일이라는 거를 안 만들었잖아요. 없을 때고. 그러니까 중동이 기름을 생산 안 하면 그냥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랬기 때문에 여기 그림을 보시면 1차 오일 쇼크 때 기름값이 거의 한 6, 7개월 만에 3배쯤 올라요. 그리고 3배예요, 3배. 3배. 지금으로 치면 250불쯤 간 겁니다. 아하. 그리고 안 빠져요. 아하. 주구장창 내려가질 않습니다. 아.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주구장창 올라가요. CPI. 네. 뭐요? 10%, 12%. 이게 예를 들어 꺾였으면 그냥 올랐다 꺾였으면 다행인데 계속 올라요. 그랬기 그러다 때문에 볼크 때까지 가는 겨? 저게? 물론 내려왔다 다시 볼까 내려왔다가. 2차도 네, 제가 네, 뒤에 네. 있는데 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네. 경기가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면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가 보시면 100에서 50까지 빠집니다. 반토막. 반토막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생각하는 가장 극심했던 리스크였기 때문에 중동에 무슨 일만 터지면 자꾸 이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다운 스태그플레이션 저 때밖에 없었. 저 때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근데 이때가 참 재밌는 게 이스라엘이랑 붙어 있는 나라가 위에가 시리아고 밑에가 이집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상전을 한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대편이었던 중동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그때 유일하게 중동에서 이스라엘 편을 들었던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예요? 소장 어딜 것 같아요?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진짜. 너무 웃깁니다. 이란인가? 이란입니다. 왜? 이란은 그때 왕정이었고요.
친미 국가였습니다. 맞아요. 거기다가 시아파기 때문에 순위파의 거두인 사우디하고의 경쟁을 지금도 물론 하지만 그랬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록을 찾아보면 이란만 약간 나는 중동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아하. 그때는 모든 중동 국가가 이스라엘이랑 같이 싸웠기 때문에 같이 편먹고 기름 생산도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이란이 공격을 받았잖아요. 원래는 미국을 공격해야 맞는 거죠. 근데 미국이 너무 머니까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을 때리는 바람에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이란 편을 들어줄 곳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란 그 이제 예를 들어 뭐 아랍에미레이트든 뭐 어디든 바레인이든 그 사우디든 미군 뭐. 기지 네. 거기를 때린다고 때렸다 보니 그리고 이제는 두바이까지 때리잖아요. 지금 두바이의 금융센터 빌딩이 뭐 공격을 받았나 본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건 게 원래 약간 두바이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두바이 저는 일하러만 가보고 놀러는 아직 못 가봤는데 약간 중동의 스위스 뭐 비슷해요. 두바이. 공항도 엄청 크고 사람들도 많고 백인도 많고 뭐 이런 동네예요. 그래서 약간 중동에서는 그래, 두바이는 건드리지 말자 우리끼리 이런 거. 그리고 바레인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우디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일탈하고 싶을 때 바레인을 갑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사우디는 술도 못 먹고 하는데 바레인은 약간 일탈하고 싶을 때. 약간 물론 그렇다고 뭐 막은 아니지만 약간 바레인으로 차 타고 왔다 갔다 막이라면 어느 정도가 막이? 우리나라처럼 못 놀겠죠. 네? 바레인은 그런 용도의 국가라서 사우디의 이 서해안 쪽에 그 호르무즈 쪽에 엄청나게 큰 주베일이라는 공단이 있는데 그쪽에서 바레인이 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격을 하더라도 하지 않는데 이번에 200만 원짜리 호텔에 드론이 떨어지고 이번에 국주금융센터에도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실은 드론은 조그맣고 싸기 때문에 맞으면 뭐 유리창 정도 깨지고 그냥 그러고 끝나요. 네, 예. 그래도 제가 200만 원짜리 호텔에 자고 있는데 유리창이 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고 싶으신가요 거기에? 허쉬. 이게 공격이 세지 않더라도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중동에 있는 부자 왕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이걸 아주 심각한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란 편을 들어주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처럼 모든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반대하면서 기름 생산을 줄이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란이 결국 호르무즈라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르고 소장님 아까 정확히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2차 오일 쇼크 때예요. 이란 혁명. 그러니까 이게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면서 이란이 신정 국가로 바뀔 때가 2차 오일 쇼크고 정확히 얘기하신 폴 볼커 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호메이니가 네 이란을 이렇게 먹을 때. 하면서 이란이란 나라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면서 그 친미 친이스라엘이었던 이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뭐 부유하고 그랬던 이란 모든 여자들이 갑자기 뒤집어 써야 되는 인종도 약간 이란하고 사실은 다른 중동은 약간 다르거든요. 이란이 조금 더 그래도 얼굴도 약간 더 서구적이고 약간 더 아시아스럽고 이런 게 약간 살짝은 있거든요. 물론 비슷하지만 이거 보시면 이때도 유가가 급등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쭉 빠져요. 그러네. 보시면 아까 4불에서 10불이 되고 여기도 15불이잖아요. 15불에서 40불이면 거의 3배 가까이. 와우. 그러니까 아까는 4달러에서 12달러가 됐는데 지금이 78년도에 몇 불이죠? 15불. 안 빠진 거죠. 계속 높은 채로 간 거예요. 몇 년 동안. 글쎄. 이번에는 15달러에서 40달러로 갔지만 다시 15달러가 됩니다. 다시. 예. 물가도 물론 이래서 폴 볼커가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죠. 빠집니다 이때. 오케이. 네. 그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를 보시면 예. 이 오일 쇼크 기간에 물론 조정이 있어요. 10% 한 번, 15% 한 번. 잠깐만. 까만 게 나스닥, 빨간 게 S&P. 오케이. 예. 이렇게 갑니다. 보시면 분명히 중간중간에 조정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2차 오일 쇼크 기간에 주가는 나스닥은 여기서 여기까지 한 45%, S&P는 여기서 여기까지 25%가 오르고 끝나요. 이 기간에. 한 2년 사이에. 네, 아까는 이것도 2년이죠. 50%가 빠졌잖아요. 반토막이 났고 저 때는 1차 오일 쇼크. 네. 2차 때는 올랐네. 주가가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오일 쇼크나 폴 볼커를 걱정할 때마다 22년 러우 전쟁 때도 얘기를 했던 게 이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1차 오일 쇼크 같은 정말 완벽한 전면전이 아니면 주가가 올랐더라. 사람들은 기존에 벌어졌던 일이 똑같이 벌어지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하. 새로운 위험이 생겨야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물론 언론에는 무섭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때가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진짜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 있는 분들은 이걸 되게 심각히 보시지만 저희는 지금 주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이때가 훨씬 더
강했다라는 거죠. 2차 오일 쇼크였어도. 왜? 유가가 올랐다 빠지고 물가도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뭐 볼 필요도 없지만 이 다음에 이제 중동에 가장 컸던 일이 90년 초반의 걸프전입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때려서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쿠웨이트를 때려서 이라크랑 전쟁을 하기 시작했을 때 유가가 70%를 급등합니다. 딱 2달 만에. 2달 만에. 지금 요번에 한 120불 간 게 한 70%좀 오른 거예요. 한 70불부터 치면. 그러나 바로 4개월 동안 유가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전쟁 중인데. 네,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거는 이 당시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너무 빨리 두드려 팼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이 정점을 지났다고 생각해서 유가가 빠진 거죠. 물가도 정점에서 내려옵니다. 저때도 무슨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런 거는 이번에 우리 사실 처음 겪는 일이죠. 그러니까 말만 계속했는데 말만 실제 계속했지. 봉쇄를 한 거는 처음이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호르무즈 봉쇄가 무서운 건지 중동 국가들이 생산 안 하는 게 무서운 건지를 경중을 가려야 됩니다. 아하.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데가 한 90km 정도 돼요. 폭이. 제가 이거 가본 건 아니고 구글 맵을 찍어본 건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낮은 데가 있으면 수심이. 그래서 30km 정도로 배가 다닌다는 거예요. 맞아, 30km 맞아. 폭으로. 그걸 10km씩 나눠가지고 상행, 하행, 뭐 예비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공격하려면 이란도 결국 멀리서 뭘 쏘는 방법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미국도 걔를 지키려면 어딘가에다가 배를 갖다 놓고 지켜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어느 정도 전쟁이 정점에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배들이 다니기 시작할 거고 그걸 이란이 다 공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 그리고 아까 그 얘기 제가 또 중간에 끊었네. 아까 괜찮습니다. 그거 걸프 전쟁 다시 한번 예. 거기서 그래서, 진행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 다시 다 빠졌잖아요. 주가가 어땠냐면 이것도 빠졌다가 빠졌다가 딱 5개월 만에 다시 원래대로 다 복귀합니다. 이때도 S&P가 15%가 빠지고 나스닥이 20%가 빠졌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이 작년에 전 세계에서 수익률이 꼴찌였기 때문에 이렇게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빠졌냐? 한국, 일본이 빠진 거죠. 저때 아니, 이때는 미국이 많이 빠졌지만 이때는 미국- 이번에는 한국, 일본이 많이 빠진 이유는 많이 올라서 그래요. 작년에 많이 올랐어. 그렇게 해석해야지 이거를 또 펀더멘털하게 해석하고 싶어서 우리나라랑 일본이 중동산 원유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데서 매도가 나왔다고 보면 심플합니다. 원래대로 회복하는데 지금 보면 5개월 걸렸잖아요.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큰일 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네. 그다음에 뭐 이라크 전쟁 이게 9.11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뭐 금융위기 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다 일시적으로 오르고 빠지고 일시적으로 오르고 빠져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걱정하는 게 이제 이 러우 전쟁 때 일인데 네. 러우 전쟁 때도 다 오해하시는 게 전쟁이 터져서 예. 유가가 많이 오르고 예.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서 연준이 금리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데이터를 보고 얘기할게요. 여기 보시면 전쟁이 2022년 2월, 3월쯤 터졌죠. 저희 기억에. 그때 터졌습니다. 유가는요. 야, 벌써 4년 됐구나 이 전쟁. 네, 4년 됐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맞습니다. 4년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전쟁 전에 이미 유가는 60달러에서 100불까지 가 있는 상태였어요. 전쟁 전에. 네, 물론 이때는 뭐 전쟁 난다고 해서 그럴 수 있지만 이 전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서 물가가 한번 위로 탁 튑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뭐 전략 비축기도 여러 가지를 하면서 유가가 안정세를 쳤습니다. 예. 물가도 마찬가지인데 전쟁 때문에 물가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번 더 오르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경기를 한 거죠. 아 이거 유가 때문에 물가 오르나 보다. 하지만 결국은 물가는 그 다음부터 떨어집니다. 예. 네, 결국은 러우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전쟁도 유가나 물가를 오랫동안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주가 빠진 건 근데 파월이 당시 연준이 이런 식으로 물가가 오르다가 빠질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오르니까 빅스텝을 빵빵빵 때려버리죠 금리를. 앞으로 빠질 건데도. 그랬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래는 이렇게 빠지다가 반등할 때 더 이상 금리 안 올릴 줄 알았는데 6월에 이때 그 잭슨 홀인가 가서 금리 우리 안 내려 이러면서 한번 박살이 난 거거든요. 이거를 러우 전쟁으로 인한 유가나 물가로 보지 마시고 러우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나 유가 상승은 어차피 정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긴축 정책을 원했던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렸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 거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지금 이제 워시가 아직
청문회 일정을 못 잡고 있더라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5월 뭐 언젠가 취임을 할 텐데 중간 선거 전에 베센트하고 트럼프하고 같은 편이고 공화당 시기에 연준 위원이 됐었던 사람이 아직 트럼프의 힘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리까리할 때 트럼프 말을 안 듣고 금리를 다른 방법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결국은 금리가 2022년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러우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낮다고 보는 거죠. 즉 케빈 워시가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금리 인하를 결국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케빈 워시라는 사람의 히스토리를 좀 봐야 되는데요. 아버지는 유태인이고요. 엄마는 유태인이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와이프가 유태계에서 너무 유명한 가문이죠. 로더 가문은 뭐 미국에서 치면 구글 한 번만 쳐보면 나오는 그러니까. 게 아주 유명한 유태인 가문이고 행사할 때마다 돈을 왕창왕창 내는 가문으로 유명합니다. 장인이 로널드 로드가 그 에스티 로드의 차남인데 지금 어쨌거나 그 로드 그룹의 승계자인데 네. 그 양반이 나 딴 거보다 월드 주이시 콩그레스인가? 네. 세계 유대인 의회라 해야 되나 회의라 해야 되나 그 회장 노릇을 지금 한참 하고 있더만. 기부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관련된.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워시는 사실상 유태인이겠죠. 보통 유태인은 모계를 따르는데 아빠 유태인이고 장인이 그 정도면 대충 뭐 유태인이라고 그렇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쿠슈너 사위도 유태인이야. 네. 쿠슈너 때문에 이방카도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 가만히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유대인 내지는 유태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네 지금. 원래 처음에 일기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앨런 그린스펀이 유태인의 경제학자고요. 그 다음에 벤 버냉키도 유태인의 경제학자고 그 다음 제닛 옐런도 유태인의 경제학자예요. 그러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뽑을 때는 아마 유태인에 대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었겠죠. 나는 이번엔 특이하게 비유태인의 비경제학자를 뽑아야겠어. 그게 이제 파월이 된 거예요. 이번에 해보니까 아 역시 금융은 이너서클을 뽑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유태인을 뽑았다라고 저는 보고 이 사람이 스캇 베센트랑 인연이 깊거든요. 네. 스캇 베센트가 드러큰밀러랑 거의 9년 일을 했고 소로스 펀드에서 이 사람은 지금 드러큰밀러랑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뒀겠죠. 결국은 베센트의 추천으로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요. 그리고 워시는 70년생이기 때문에 우리 금융계로 치면 나이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나 정치계로 치면 나이가 엄청 젊은 겁니다. 2006년에 처음 연준 이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공화당 때 연준 이사를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정치에 뜻이 있으면 어느 편 말을 들어야 될까요? 지금 앞으로를 생각하면 공화당 말을 현재는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센트 말을. 그런데 이 사람을 두고 매파라고 하고 금리를 안 내릴 거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인간을 착하게 보는 겁니다. 파월이 24년에 금리를 정말 주장창 내렸거든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아니 경기도 안 나쁘고 그런데 저 사람 왜 내릴까? 자기도 아는 거죠. 바이든이 재선을 하거나 민주당이 재선을 해야 내가 더 할 수 있다라고 그 사람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은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져서 앞으로 2년 동안 힘이 없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야 자기의 소신대로 플레이를 하는 거고요. 중간 선거 전까지는 일단은 나도 공화당에 충실한 당원이고 앞으로 나를 뽑아주시 우리 공화당원들 이런 분들 저를 뽑아주세요라고 말을 하려면 베센트 트럼프랑 원팀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산 매입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자산 매입을 중단하고 먼저 중단하고 금리를 나중에 내린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저는 조금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는 편이죠. 그러면은 22년에 러우 전쟁 때처럼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거나 기준금리가 이럴 가능성은 훨씬 떨어지는 거죠. 아니 그저께 그러셨나? 왜 한 의원님 그 목요일날 하시잖아요. 네네 어제 예. 나 그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어. 이번에 미국 CPI 아무도 안 쳐다봤다고. 어? 근데 2월 CPI였잖아. 네. 근데 3월 CPI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유가가 뛰니까. 네. 유가의 비중이 5%요 정도 되는데 사실 그보다 좀 큰 게 그 CPI 비중을 보면은 맨 밑에 트랜스포테이션하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가에도 영향을 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많이 오르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120% 하루 가고 이래서 그렇지 평균 유가로 보면은 뭐 괜찮은 거예요. 사실 더 걱정은 뭐냐면
미국의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낮았기 때문에 유가도 하반기 되게 낮았잖아요. 60달러 때. 이게 만약에 계속 지속이 되면 그땐 진짜 물가가 많이 뛰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YOY 유가를 보는 거니까. 오히려 작년 상반기는 지금만큼 유가가 낮진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는 더 적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워시가 되고 그 물가가 높아질 것처럼 생각되기 전에 금리를 내리려고 매우 많이 노력할 겁니다. 우리 지금 질풍가도님 하신 말씀도 상당히 좀 이렇게 그거 한데 여기 문제가 과연 케빈 러시가 연준 의장이 될 때 5월쯤이겠죠. 어떤 상황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외부 환경이 되냐입니다. 이 말씀은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원해서 뭐 내지는 뭐 고용시장이 고용시장이 조금 이렇게 둔화가 돼서 그게 이제 지금으로서는 명분이고 네, 네.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율 CPI나 뭐 PC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뭐 3, 4월치가 5월쯤 갔을 때 슬금슬금 올라오고 하면 좀 그 와중에 금리 올리기는 좀 거시기할 거 아니야. 그러다가 내리기는. 네네네. 금리를 내리기는. 네네네. 그러다가 뭐 주식시장도 예를 들어서 이 조정 국면 끝내고 또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는데 그러다 금리를 내리기는 좀 뻘쭘할 거란 말이지. 네. 근데 만약에 그때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은하님도 그러시네. 사실은 금리 인하할 때는 진짜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이런. 네, 이게 그래서 저는 90년대 중반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90년대 중반? 앨런 그린스펀이 94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의 생산성 향상률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 생산성이 그냥 좋아진 게 아니라 EPS로 치면 EPS가 증가만 한 게 아니고요. 증가율이 6년 동안 확대가 돼요. 그래서 90년대 말에 미국이 재정이 흑자였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실제 미국이 재정이 흑자였어요. 그걸로 클린턴이 그렇게 사고를 쳤는데도 재선을 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런 그린스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지 않고 심지어 가끔 내려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엄청나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안 올리고 오히려 내린 적도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버블이 왔던 거죠. 논리는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리포트를 2월 달에 쓰는 리포트를 쓰면서 논문을 찾아낸 게 GPT가 찾아줬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나온 어떤 논문이 있는데 섀도우 레이트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섀도우 레이트. 그 뭔가 보니까 자산 매입의 규모랑 금리 인하의 규모를 연구한 거예요. 그걸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자산 매입을 하면 그게 어느 정도 금리 인하 효과가 있는지를 QE를 어느 정도 하면은 그게 금리 인하 몇 bp한 효과냐. 네, 그게 2019년인가 나온 논문이더라고요. 예. 거기서 아주 대략적으로 얘기하는 게 1% 자산 매입하면 2bp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1%의 자산을 늘리면 연준이 2bp쯤 떨어진 효과가 있다라는 게 거기에 결론이에요. 제가 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맞든 틀리든 그 사람이 하는 거지만 그러면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워시가 그 내용을 모를 리 없고 FOMC 위원들을 다 알 거잖아요. 그럼 금리 내리는 그 명분을 만약에 주가가 빠지고 고용이 안 좋으면 그냥 그걸로 내리면 되고 만약에 적당히 버티면 이 내용을 갖고 말하겠죠. 지금 우리 자산이 좀 많은데 이 자산을 줄이는 과정을 난 거치고 싶다. 뭐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거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 논리에 따르면 금리를 이만큼 내려줘야 돼. 그래야 이런 식으로 그래야 충격이 없어. 충격이 없어라고 얘기해 줄 가능성도 있고 그런 개념이 있고 시카고 대학이면 경제학에서는 뭐 거기 나오신 분들은 하버드보다 좋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거기 나오신 분들은 뭐 하버드는 뭔 소리야 이러겠지만 그런 정도면은 가능할 수도 있는 거겠죠. 들리는 얘기로는 뭐 경제학과 건물 가면은 교수들 방에 방 하나씩 건너 전부 다 노벨상 수상자라고 적혀 있다는. 그러니까 시카고에 나오신 분들은 본인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시죠, 경제학이. 근데 이제 하버드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거야 뭐 이제 그 사람들 싸움이니까. 예. 그런 논문이니까 저로서는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결국은 알 수 있고 그 내용을 구글이나 GPT나 제미나이에 검색하면 딱 처음에 나오는 게 그 논문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봤다는 것도 맞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 숫자를 받아들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한의원 보시기에 우리가 뭐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도 정보는 한정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뉴스고 이렇게 뭐 조금 뭐 들여다보고 유튜브에 약간 썰 잘 푸는 사람들 나름 인사이트가 있나 싶어 그 정도인데 지금 이게 종전이 가까워졌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거 지금 약간 수렁으로 빠져든다는 느낌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피크는 지났다. 피크는 지났다. 유가로 치면 제가 사실 이 리포트를 왜 썼냐면 월요일 날 아침에 6시 몇 분에 출근을 했는데 봤는데 유가가 120불인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뭐지? 속으로 해가지고
어떡하지? 제가 그날 일정이 많아서 우리 리포트를 같이 써준 우리 주니어 애널리스트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좀 와꾸를 짜서 나한테 주면 그 다음날 내가 하겠다 해서 이걸 낸 거거든요. 저는 그게 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유가에. 제가 아까 뭐 이라크 전이나 다 보여드렸지만 전쟁은 어느 한쪽의 화력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걸 사람들이 인지하는 순간 무조건 정점을 지나게 돼 있습니다. 러우 전쟁도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되게 많이 반격하는 줄 알았지만 결국 지금 와서 보면은 땅 뺏긴 상태로 지금 계속 고착화가 돼 있잖아요. 결국 러시아가 이겼던 거죠. 이것도 미국이 이란을 확실하게 제압했다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순간부터 리스크가 떨어지는데 현재는 어쨌든 데이터로 보면 이란이 하는 반격의 숫자가 많이 준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났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또 하나로 이란의 편을 드는 그러니까 이란하고 베네수엘라로부터 기름을 많이 샀던 나라가 중국인데 뭐 다 아시잖아요. 근데 베네수엘라 일단 막아놨고 이란도 지금 이제 막힌 거잖아요. 어쨌든 배를 아직 많이 못 다니게 하니까. 지금 뭐 들리는 얘기로는 중국으로 가는 유조선은 다 통과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국 입장에서 그 정도로 충분한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내가 이란 편을 들고 싶고 이란이 만약에 중국으로 가는 배를 계속 통과시킨다라고 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요. 트럼프한테 우리 3월 말에 만나기로 했는데 시진핑이 나 트럼프 대통령 당신 만나기 싫다. 깨자 이럴 수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알기로 루비오 국무부 장관하고 왕이 외교부장이 만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곧 베센트하고 중국의 이 재경부 장관에 해당하는 분이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가. 장관급이 그렇게 외교 쪽이랑 경제가 만났다는 얘기는 3월에 무조건 만나서 뭔가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3월 말 아닙니까? 얼마 안 남았- 시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 정상.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실무진들이 뭘 좀 입은 맞춰야지. 이분 제가 보기에는 장관이 만났다는 얘기는 실무진은 되게 많이 맞춘 것 같고 글쎄. 그걸 장관들이 이제 추인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걸 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양쪽 정상한테 가서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과의 회담을 계속 진행한다는 얘기는 뭔가 이 이슈를 뭐랄까 뒤집는 건 좀 심했고 뭔가 좀 잦아들게 만들려는 수를 쓸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그때까지가 이 변동성을 키우는 사이클이라고 보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FOMC 있고요. 물론 이제 관심이 거의 없어졌지만 왜냐면 이번에 파월이 뭐 건드릴 리가 없잖아요. 이제 무조건 동결일 거니까 거의. FOMC가 이렇게 참 그렇죠? 뒷전으로 밀리나. 그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넘어가면서 대통령들의 그 시진핑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까지 가면서 이 올라갔던 긴장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맞는 기대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사실 뭐 일단 오늘 우리 한상희 위원의 전반적인 준비하신 내용을 봐서는 과도한 우려 내지는 그럼으로 인한 패닉셀은 자제하자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고 보면은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이제 확인한 게 지난주 화요일 날이었죠. 그때 수요일 날. 5,095였나? 예, 그때 5,095가 정가고 사실 장중에는 야야야 이러다 5,000 밑으로도 가나 싶었잖아요, 네, 그때. 네, 맞습니다. 뭐 5,000이라 보면은 그래도 믿는 구석이 야 이제는 우리가 5,000 밑으로는 뭐 한투에서 488호라며 과거 최고로 나빴을 때를 갖다 상정해서 지금 시점에 한번 대입해 보면 그 정도라고 하니까 오케이 뭐 488, 뭐 4,900, 뭐 5,000 내지만 한 100포인트 더 그거는 내 견딜 생각이 있어 싶으니까 지금 2조 3조씩 사는 거 아니야 매일 개인들이. 네. 이러다가 그 가지도 않고 그냥 튀어버리면은 되니까. 네. 자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이래도 사면서 계속 팔고 있고. 네. 그래요. 그러면은 오케이 대충 우리가 지금 5487인데 5,500이라 볼 것 같으면은 이게 500포인트 여유인데 아이씨 그래 이제 피크는 지났다니까 마음은 놓입니다만 제가 그 지난주 화요일처럼 막 600포인트 800포인트도 빠지니까 수요일 날인데요. 지난주 그게 진행 전날에 수요일 기억나는데 수요일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요. 우리가 6,300에서 5,000까지 단숨에 20%가 빠져서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미국의 메모리 기업들은 사실 언제부터 빠졌냐면 1월 말부터 빠졌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많이 드리냐면 보세요. 올해 하이닉스가 이익이 무지하게 많이 납니다. 내년은 더 난다는 게 컨센서스잖아요. 근데 소장님은 저보다 더 잘하시지만 더 오래 하셨으니까 어떤 특정한 밸류 체인이 있는데 그거 편견이에요. 어떤 더 오래 쓰다고 더 밸류 체인 완전 꼼수만 되는 거죠. 밸류 체인이 있는데 부품 회사가 있고 완성품 회사가 있다고 칠게요. 일시적으로는 부품 회사가 계속 가격을 올려도 완성품 회사가 그걸 그냥 받아들이기만 할 수 있어요. 그게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엔비디아는 주가가 하나도 안 올랐는데 메모리 기업이 날아간 겁니다. 미국이랑 한국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내년까지 메모리 기업의 실적이 계속 잘 나오려면 결국은 이걸 사가는 애들도 돈을 벌어야 돼요. 얘네가 돈을 못 버는데 계속 사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월 말에 빅테크가 실적 발표를 할 때 분명히 빅테크는 메모리 가격이 올라도 돈을 많이 번다고 말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면서 빅테크도 빠지고 미국 메모리가 빠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수급적인 이슈든지 뭐든지 간에 2월 달 내내 주식이 올랐거든요. 그거의 정점이 언제였냐면 2월 26일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잘 나왔고 메모리 가격이 올라도 마진도 유지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날 5.5%가 빠져요. 그 다음날 또 빠집니다. 근데 그때 SK하이닉스가 역사상 고점을 찍습니다. 뭔가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터지니까 그걸 기회로 20%를 뺀 거기 때문에 이걸 무슨 특별한 펀더멘탈한 이슈를 보지 마시고 미국이 메모리가 빠졌을 때 같이 빠졌어야 되는데 안 빠져서 나중에 맞았다라고 이해하면 아주 저는 오히려 편안해진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미국에 있는 빅테크나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주식들이 움직여줘야 이제 우리나라의 메모리 사이클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건 빅테크 실적 발표하고 별로였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2월 26일에 별로였어요. 그 다음 주에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하고는 주가가 그래도 조금 올랐어요. 그리고 이번 주 초에 오라클이 발표하고는 주가가 떴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이 사이클에 대한 믿음이 주식으로 생긴다라고 저는 보고 이제 다음 주에 마이크론 실적이 있고 4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도 있잖아요. 이때 시장이 반응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요. 벌써 또 이제 2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다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지금 뭐 6천 명에 육박하시는데 제가 생각해 보건데 지금 식사 중에 집에서 식사 중에 아니면 설거지 하는 중에 어떤 분은 또 러닝머신 위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되는데 집중해서 다 듣기는 어려울 거고 지금쯤 다 이제 생각하실 만한 질문이 또 어느 채팅창이나 이때쯤이면 나오는 질문 그대로 해볼게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사요 팔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전 미국 주식은 사도 된다고 봐요. 미국 주식은 저희 미국 주식의 S&P 500 저점이 6,400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그 11월 저점이 6,500이에요. 오케이. 지금 미국이 6,600 얼마니까 훨씬 더 다운사이드가 적죠. 근데 이제 한국 주식은 저는 이제 이 내용 갖고 제가 요즘 세미나를 많이 다니는데 절대로 부품 회사가 돈을 계속 벌 수는 없다. 제품을 파는 회사가 돈을 벌 때까지는. 그러니까 지난 6개월은 우리나라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게 빅테크가 안 돼도 가능했는데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 샌디스크, 뭐 웨스턴 디지털 이런 기업들이 1월 말부터 다 빠졌거든요. 네. 이게 결국은 어떤 사이클로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걸 봐야 된다고 보죠. 그래서 한국장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봐요. 현금 있으신 분들은 이제 5,400, 300 가잖아요. 다음 주에. 사셔야 돼요. 조금씩. 근데 이제 다 사는 건 좀 무리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또 한의원님의 명쾌한 비유. 과거에 지나간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오늘 갖고 오신 자료를 보면서 조금 내가 대충 생각하거나 놓쳤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네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